댓글창에 정영애님이라고 하세요? 영애요? 정영애. 모르는데요. 정봉주님 항상 응원합니다. 최고예요. 가족이신 줄 알고. 예. 아, 옛날에 대통령 딸을 영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예. 저분 훌륭하신 분이시네. 그렇죠. 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 딸보다도 더 소중한 역할을 하실 분이에요. 이영애 정씨잖아. 그래서 내가 예. 정봉주,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아, 희망을 봅시다님께서는 와 정치 천재다. 예. 네. 천재 맞습니다. 네. 제가 화요일 날 그 더 라이브 하잖아요. KBS. 근데 그 김재원 의원하고 하다가 김재원 의원은 이제 다른 일로 그 잠시 쉬고 이현주 의원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수요일 날 뉴스외전에서도 만나고 화요일 날 더 라이브에서도 만나는데 뭐 이현주 의원은 계속하지 않고 이제 좀 돌아가면서 덤비는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이. 근데 댓글에 그 많은 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치 천재 정봉주 왔다. 그러니까 우리 새날 듣는 분들이야. 새날과 정봉주 TV 듣는 분들. 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정치 천재 정봉주. 자, 가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29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럼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투 하나가 보이는 그 아우라가 다르다. 예, 어제 첫 교육을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 첫 교육이 공교롭게도 또 대구야.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민주당이 가장 볼모지라고 하는 불모지겠죠. 불모지. 볼모로 잡고 있어? 불모지. 아, 맞아. 불모지인 대구에서 제일 먼저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위원장들 및 이제 그 간부 교육이거든요. 그 사무장들, 그다음 현직 의원분들. 어제 첫 교육을 했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한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 뭐 광주, 전주, 전남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부산은 요즘 분위기 많이 좋아졌고 이제 민주당이 기세 좀 피는데 여전히 대구에서는 기세를 못 피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도 좋아했고 저도 좋았고. 아, 예. 그러셨구나. 그렇죠. 이제 교육연수원장이 됨으로 인해서 요괴인간. 어렸을 때 요괴인간 보셨어요? 저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아, 그 세대보다는 좀 아래 어린 세대죠. 아니, 시골이라 옛날에. 시골에 그때 듣긴 했어요, 요괴인간을. 들어본 적 있죠. 예. 배로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인간과 그 귀신의 중간 단계거든요. 요괴인간. 요괴와 사람의 중간.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안 되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예요, 3개. 아, 예. 텔레비 있으셨구나. 우리 집으로 다 왔어요. 동네 사람들 TV 보려고. 아, 이거 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연수원장으로 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죠. 지난 13년 동안은 요괴인간이었고,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왔는데 첫 제도권에 들어온 신고식을 대구 시당 가서 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교육연수원장 관련해서 예. 그 정청래 의원이 다스베이더 나가가지고 정봉주 의원 일화를 소개를 해주는데. 아, 그래요? 못 봤어요. 예. 홍성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예. 교도관을 옆에다 세워놓고 정 의원 내 보좌관이야 그랬다면서요. 예. 예.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우리 그 특별 접견이거든요. 30분 동안 차 마시면서 이렇게 룸에 이제 그 정식 명칭은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하고 제일 절친하게 지내는 분이 이거 쓰고 있다가 제가 그분 성함을 부르면서 누구 이제 직급을 불렀죠. 일어나 보세요. 그 벌떡 일어나면서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봉주 보좌관입니다. 그분이. 진짜? 예. 야, 정말. 근데 이제 안민석 의원은 그걸 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정봉주가 사기쳤다.
곧 나가면 대통령이 될 터이니 대통령이 되면 당신을 청와대로 부르겠다. 그렇게 그분이 교도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도관이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왜 들어온지 알잖아요. 그분들이 짠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무슨 뭐 자범도 아니고. 그러면 예. 사실은 뭐 그 양심수 같은 거죠, 사실은. 누구는 그러더라고 21세기 마지막 양심수라고.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얘기 해야지 우리가 하루가 가는데. 네, 근데 재밌는데 이제 거기 그 서진 그 룸사롱 사건 기억하시죠? 알죠, 그건 알죠. 장진석파.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예. 그 중에 5명 중에 2분이 3명이 5명 중에 3명이 사형을 당하고 2명이 무기수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거기 계셔요. 그때 거기서 친분을 쌓았습니까? 아니요. 원래 제가 그쪽 장진석이라고 하는 두목. 그분이 유도대 다녔거든요. 지금 이제 용인대가 됐죠. 옛날에 유도대. 그 제 친구의 친구예요. 그래갖고 사회에 있을 때 그분이 막 그 건달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좀 알고 지냈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이제 바로 밑에 부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정봉주 의원과 내가 친분이 깊으니 잘 모셔라. 그런 흉악범들도 정봉주 의원의 인품에 감탄한 건가? 그분은 이제 목포에 계셨고 이분은 이제 홍성에 있는데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우리 형님이 장진석 형님이 잘 모시렵니다. 그리고 90도 절을 하는데 320명 중에 그분이 대장이거든요. 그랬겠네, 진짜. 그분이 딱 절하는 순간 320명 쫙 먹어준 거지. 근데 또 제가 방이 3방인데 1방에 우리 중학교 5년 후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분은 형은 그렇게 길진 않았어. 22년 6개월. 홍성교도소 10년 미만이 없어요. 그건 살인인데 거의? 그렇죠. 네, 그 정도 죄. 그래서 15년에 가중 7년 6개월 떠갖고 22년 6개월 만기 채워갖고 나왔습니다. 그분도. 근데 이제 그분이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선배님 저 어느 중학교 몇 회입니다. 그래 그러더니 선배님 우리 형이 이제 운동을 했었으니까 쿵푸 뭐 국가대표 이런 거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형님을 잘합니다. 상교도소 체육관 할 때 여러 차례 뵀습니다. 그래서 친해졌죠. 그러니까 그 홍성교도소를 잡고 있는 장진석파 그다음 상계동파 두 보스가 이제 절을 하니까 나머지 그냥 쫙. 이야 진짜 교도관들이 보좌관 할 만하네. 일사천리.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85%가 10년 이상 사는데 한 번도 면회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이게 이제 불법이지만 그래도 교도소에서 알면서도 제지를 안 하는 게 밖에 계신 우리 팬들더러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영치금 돈 10만 원이라도 좀 놓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걸 놓아줬어요. 이야. 그분이 10년 만에 처음 영치금이 들어오니까 막 울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제가 놓아준 게 아니라 우리 팬분들께서 놓아줬으니 이제 교도관들 다 그런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정봉주 보좌관이라고 하면 자기 이제 그 어깨에 견장을 단 거야.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면회 왔을 때 저희 내 보좌관입니다. 그럼 그 커피를 이렇게 5잔을 딱 미리 타는데 5명이거든요. 커피가 식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보좌관 커피가 다 식었네. 그러니까 면회원분들이 됐어요. 그거 뭐 일단 교도소 들어오면 쫄잖아요. 나 미치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괜찮습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그 다시 타와 얼른. 야 그런 스토리를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 짤막하게 털어버렸네. 이거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그 우리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그 교도소 드라마 얼마 전에 히트친 거 있지 않나요? 제목이 변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 중에 한 작가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도소 이 작품을 쓰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분이 의원님밖에 없는데 그 작품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출소한 사람 중에 18년 산 사람을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분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배병수 매니저 최진실 매니저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것과 또 연루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은 거기 다 있어. 그렇구나. 홍성이 그런 곳이군요. 네, 홍성은 원래 2급수들이 사는 데인데요. 1급수가 아니라 1급범, 2급범, 3급범, 4급범인데 4급범이면 저 멀리 갑니다. 막 전남, 강진, 목포교도소 이렇게 홍성 이런데?
예? 청송. 그렇죠. 4급은. 그래서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데 이게 교도 행정 전략입니다. 서울을 싸고 있는 데는 1급범과 2급범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시 상황에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가까이 관리한다. 예, 그런 분들,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가까이 두고 폭동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저 멀리 둡니다. 수도 서울이 심장부이기 때문에 그 죄수 흉악범들 멀리 보내요. 그럼 이제 3급범이 되면 조금 가까이 와 서울로. 그래서 중간쯤 2급범이 되면 있는 데가 홍성이니까 홍성은 4급범, 3급범 중에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해갖고 승급한 사람들이야. 가까이 온 사람들이야. 그렇죠. 서울에 가까이 온 사람. 완전히 귀한 개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8년, 9년쯤 살면 이제 홍성으로 옵니다. 그리고 홍성은 10년 미만짜리가 없어. 그럼 뭐 누가 한 15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내가 양치질 몇 번 하는 시간 살았네. 뭐 20년 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교도소에 이런 이야기만 해도 한 몇 시간 재밌겠는데. 재밌죠, 교도소. 우리가 시사를 다루지 말고 이런 거 합시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우리는 까막소 생활.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봉주 TV로도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어디든 간에 가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교도소 얘기하면서 10분 까먹었네. 근데 재밌잖아요. 네. 자, 지금 정진석 친일 망언. 그게 처음 들렸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나 그게 진짜 궁금해. 이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은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역사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김훈 작가가 쓴 하얼빈이라고 하는 안중근 그 의사에 대한 책이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썼는데 정말 드라이하게 팩트에 기초해서 잘 썼다고. 그런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이제 근대사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4년에 우리나라에 최초에 또 등장한 게 교과서 왜곡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그 국정교과서 왜곡 사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똑같이 주장하는 게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걸 똑같은 걸 주장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뉴라이트라고 하는 신보수 집단이라고 하면서 생기고 그분들이 철저한 친일 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지호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죠. 술 먹고 방송하셨던. 술 먹고 방송을 했고 그분이 연대 운동권을 참칭하고 다니는데 연대에서 학생 운동 한 적 없습니다. 그분이 뉴라이트를 만든 분이에요. 거의 그 효시입니다. 창시자예요. 완전 친일사관이고 한반도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 정진석 이분이 실수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 뉴라이트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 내용 그대로 주장한 겁니다. 그렇죠. 예. 정진석 이분이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무슨 친일 세력이라는데 저는 그거 연관시켜갖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됐어도 예를 들어갖고 우리 당에도 그런 의원 계시거든요. 할아버지가 친일 행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한 유명한 그 활동을 하다가 의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좌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렇게 친일적 활동을 했으면 본인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민족주의적 사관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을사오적에 같은 권씨가 있어요. 권중현이라고. 우리는 이완여만 기억하잖아요. 알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직접 할아버지도 아닌데 같은 집안 사람인 거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짐을 했죠. 정반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요건 내가 갚는다 이런 느낌. 물론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 친일파들 누구나 다 있어요. 자기 조상들 따져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그냥 기득권인 거잖아요. 일본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독재에 붙었다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뀐. 그래서 우리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친일에 이제 이게 그 과거에 그 조선시대 때부터 보게 되면 이 기득권 세력들이 맥을 이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선의
4대부 기득권 세력의 막내가 누구냐면 이완용이에요. 막내. 예. 그러니까 조선 사색 당파 그때 그 서론인가요? 뭐 노론인가 서론인가 어쨌든 그쪽을 주도하고 있던 세력의 막내인데 그때 일제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완용이 친일 세력의 장자가 됩니다. 다시. 그래서 친일의 장자가 이완용이 되고요. 이완용으로부터 친일 세력이 쭉 이어오다가 친일의 막내가 또 하나 생겨요. 그게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그렇죠. 친일 세력의 마지막에 박정희인데 해방이 되면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으면 친일 세력이 다 뿌리 뽑히면서 막내도 뿌리가 뽑히죠. 이걸 제대로 뿌리 뽑아놓지 않으니까 박정희가 뭐가 되냐면 군사 독재 세력의 장자가 돼요 또. 그러네. 참.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내지 40년 단위로 한 세대로 역사를 끊어주지 않으면 그게 새로운 변종 세력, 새로운 그 기득권 세력, 새로운 탄압 세력의 장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쭉 오다가 박정희로부터 오다가 마지막에 노태우가 이 군사 독재 세력의 막내가 노태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막내를 누가 끌어놨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끌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 정권 교체, 문민정부로의 이양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그 이른바 이제 우리 정통 그 제가 정진석 그 의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정통 민족주의나 민주나 평화, 통합 세력이 아닌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좀 그 혈통이 섞였다 그래서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잡종. 예. 아니 이게 그 변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게 정치학 용어예요. 변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잡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섞으면서 보수의 탈을 쓰고 다시 민주를 억누르고 평화를 억누르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독재의 마지막 세력을 우리가 청산하고 정권 교체가 됐는데 군사 독재 변종이 하나 생긴 거예요. 검찰 독재가 나온 거야. 그러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저렇게 두고 우리 국민이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검찰 독재, 군사 독재 정권의 거의 그 보수 군사 독재 정권의 마지막 세력이거든요. 역시 의원님 진짜 분석 기가 막히네. 예, 이거를 윤석열을 끊지 않으면 또다시 30년 동안 검찰 독재 세력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목표는 뭡니까? 검찰 세력의 확대 재생산. 그러면서 한동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지금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잖아요. 우리도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검찰 세력을 갖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합종 연행으로 섞인 변종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다. 정진석 의원의 발언은 철저한 친일적 사고고 고종은요 전쟁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왜냐면 고종 밑에요 친일 세력, 친노 세력, 친중 세력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중에 친일 세력이 이긴 거예요. 그 고종은 그 조선의 민중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싸울 생각이 애당초 없었어요. 고종은. 그럼 밑에서 친일 세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진석 얘기하고 같은지 다른지 보세요. 전하, 지금 일본과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개화해서 신식 문물을 받아들여서 아시아 최강의 호랑이가 됐으니 우리도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그거 좋은 생각이요. 받아들입시다. 이러고 친일적 사관이나 손을 들어줬는데 왜 싸웁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 조선이라고 하면 왕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2천만 민중의 집합제하리예요. 2천만 민중의 의병 중에 여러분 저 영남 분들에게 다소 죄송하지만 영남에는 의병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병 세력의 중심은 호남이었어요. 그래서 만주 가면 만주 독립군들 중에 안동은 또 단일 지역 중에 가장 독립군이 많이 나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동이 예로부터 거기가 그 예의범절이 높고 인의 예지 충효의 지역 아닙니까? 충효의 충성 사상에 있었던 유교 사상에 깊게 그 공부를 했던 분들이 일본 세력과 그때는 싸웠습니다. 선비들이. 제가 본관이 안동입니다. 안동고씨, 안동김씨. 그 권과 김이 안동시장은 바깥 돌아가면서 해 먹잖아요. 권영진이 안동권 씨예요. 대구시장 했던. 뭐 많아요. 권영세부터 시작해 맨날에 권정달, 권익현 이런 사람 엄청 많죠. 예.
권정달 민정당. 나중에 다시 김대중 대통령한테 예. 이제 권정달은 그럼요. 비서실장인가 뭐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정진석의 주장은 실수가 아니고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친일사관의 사관을 그대로 드러낸 건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조선은 민중이 싸운 거지 고종이 싸웠습니까? 고종 싸울 생각 애당초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선은 조선이라고 하면 왕이 고종이었을 뿐이지 조선의 땅덩어리는 조선의 정신과 조선의 어른 우린 민중의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빨리 시작할 뻔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예? 우금치에서 그 얘기 잘하더만요. 정진석 거기 보니까 동학농민이 마지막 패퇴한 게 우금치 마르거든요. 그게. 네. 우금치 마르가 우리 공주다. 아 그럼 우금치 마르에서 그 일본 세력이 그 조정에서 일본 세력을 밀어내린 거거든요. 그래 거기서 기관단총으로 그 창 들고 오는데 기관단총으로 그냥 갈겨버린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 그럼 그 우금치 그 피해바다거든요. 그걸 역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민중이 얼마나 많은 조선 땅에서 이게 그 목숨을 잃고 만주에서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 1919년 3.1운동 끝난 다음에요. 이런 친일이 변장을 합니다. 개량주의로. 그래서 우리 민중의 조선의 후학을 위해서 힘쓰자라고 하면서 개량적인 노선을 택해요. 그럴 때 많은 이 호남 또 영남 일부 세력들이 유림 세력들이 만주로 갑니다. 그 안동에서도 그 집 팔고 논 팔고 그냥 지금 따지게 되면 뭐 한 7천억 정도의 땅을 팔고 갖고 관동에다 학교 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된 박정희가 우리나라에 원래 숨어 들어오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쿠데타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는. 예. 그러면서 지역 감정 자극해가지고. 그럼요. 이제 진짜 보수가 아니라 가짜 보수. 예. 아직까지 그 명맥이 투표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참 국제보상운동도 아마 대구 쪽에서 시작된. 그러면 그리고 대구가 과거에는 그 좌익 사상의 본산이었어요. 예. 과거에는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정진석의 망언은 그냥 원래 생각이 그냥 원래 생각인데 것이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정진석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 국힘은 친일에 뿌리면서 친일 사조와 사상과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윤석열 후쿠시마 원전 이렇게 두 개 하면 나오거든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았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제일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게 누구 사상하고 똑같냐면요. 일본 기득권 세력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방사능 누출이 안 되고 있어요. 윤석열 자체가 친일파인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그 발언을 하기 직전에 신지호가 개요대학 출신의 신지호 우리나라 친일의 뿌리 뉴라이트의 원조 신지호가 그때 대변인으로 합류하자마자 그 발언을 해요. 야, 그러니까 백지 같은 분이 아프면 우리 성렬이 형은 백지 같은 분이야. 누군가 몰라. 영향을 딱 주면 그게 자기 사상이 돼 버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된다고 해야지 나중에 친원전 정책을 쓸 수 있겠구나. 잔수는 또 엄청 굴려요. 근데 진짜 윤석열 자체가 이제 본인도 뿌리가 사실은 윤기준 교수 같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원래 뉴라이트의 기반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정신에서 이런 데서 그 사상을 가져온 거거든요. 참 지금도 일본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하더만 국힘이 한국 국력이 6위 그다음에 이태리가 7위 일본이 8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한 발만 좀 더 나가고 말씀을 드리면요. 한미일 군사훈련이 왜 잘못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몰라갖고 그걸 안 했겠습니까?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한미일 군사훈련은요. 독도에다가 군사 분쟁을 일으키길 원해요. 일본의 군사전략 목표입니다. 그게. 그러면 독도를 치고 들어올 때 지금 독도를 어느 길로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한미일 군사훈련, 해군 훈련, 기동훈련 하잖아요. 그럼 독도가 어디가 허점이 있고 어딜 치고 들어와야 되겠구나. 어떻게 분쟁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펴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길기 달고 오는 순간 그게 뭐가 되냐면 한미일 군사훈련 하는 순간요. 한국과 미국은 정식 군대거든요. 대한민국과 일본은 자위대입니다. 그게 원래 정상으로 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참가는 가능하지만 군사력을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제사법재판부나 이런데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게. 그렇지. 정식 군대가 아닌데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에서부터 군사훈련 안 된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보를 구하는데 대북 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북 정보는 두 개로 나뉘어요. 휴민트, 그러니까 휴먼 인텔리전스하고 테크인트로 나눠요. 테크니컬 인텔리전스로 나뉘는데 테크인트는 또 뭐로 나눠지냐면 이미지 인텔리전스하고 시그널 인텔리전스로 그래서 이미진트하고 시진트를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미지 인텔리전스는 그 항공위성 촬영입니다. 시그널 인텔리전스도 항공위성 촬영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일본은 미국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 자체 인공위성을 쏘므로 인해서 테크니컬 인텔리전스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한미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서 강점이냐면 휴먼 인텔리전스, 휴민트는 일본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소미아를 하고 싶어하는 제일 큰 이유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이른바 정보활동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우리가 1등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쏘잖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6분 내지 7분 정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소미아죠.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소미아 안 해도 그만이에요. 우리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본과 군사훈련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태효 이 친구를 주목해야 돼요. 안보실 제1차장 성균관대 교수 출신 그분은 논문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한반도 위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둔할 수 있다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군사 훈련은 이 아이디어 착상이 김태호 발상이다 저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동시에 같이 군사훈련한 건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상 바치는 게임이에요. 이게 한반도를 독도 진상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등이 반발하니까 이거를 또 다시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다가 지금 정진석이 어마어마한 망언을 터뜨려서 지금 난 이번에 이재명 대표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분이 행정 능력은 있어요. 그다음 경제 능력도 좀 있어요. 근데 한미일 군사훈련하는 거 제일 처음에 누가 얘기했냐면 국방위원장이었던 안규백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제 또 그 휴민트를 다 동원했죠. 휴먼 인텔리전스 해갖고 다 전화를 돌려봤더니 휴민트야? 네, 큰일 날 일이다. 큰일 날 일이다 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팍 치는 거예요. 정무 감각도 최고다. 정무 감각도 뛰어난 거예요. 그 공부도 된 거고. 그런데 지금 국힘이요. 전에부터 지금 미일 군사협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3지역에서 분쟁 시 미국은 일본 자위대 출동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응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제3지역인가요? 아닌가요? 그거 합의할 때 우리가 막 뭐라고 문제 제기했거든요. 한반도를 제외한 3지역으로 해라.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는데 미국이 대중 군사전력 때문에 일본에게 페이버를 주는 거 아니냐, 떡을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제 그저께 얘기하니까 우리가 일본 군사력이 5위 우리가 6위라 그러는데 더 라이브 하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는데 일본 군사력 5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6위 맞거든요. 네. 근데요, 어디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서 우리가 군사력이 더 우위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군사력 5위는 주로 해군력이에요. 해공군력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갔다 오신 땅께 갔다 오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전투는 어디서 끝나냐면 보병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서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병은요. 우크라이나는 자기 조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보병에서 밀리니까 아무리 미사일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병과
대한민국 보병 60만 보병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일본한테 한판 붙자. 대마도 놓고 한판 붙자. 붙고 싶으면 서로 땅덩어리 갖기로 하고 붙잖아요. 그럼 결국 마지막 승부는 보병에서 나거든. 우리나라 보병과 상대가 안 됩니다. 아, 지금 근데 세계 군사력 중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세계 군사력의 반이 넘어요. 반이 넘죠. 이제 이게 2027년쯤 되면요. 중국 해군에 밀립니다. 그렇게 저렇게 초조해진 거예요. 항공모함하고 전투기 그냥 막 때려 박고 막 이런 상황인데. 자, 어쨌건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친일 세력. 친일이에요. 그 친일 세력에 이제 윤석열을 밀어 올리면서 윤석열도 아마 작게나마 자기 가치관이 있었겠지만 상당수 사실 이 상태는 극우거든요. 친일 극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거를 대통령이 받아주니까 원래 친일파들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윤석열 때문에 더 득세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장차고 나와가지고 나 국민의힘 사실상 대표야. 이게 뭐 일본이 지금 뭐 잘못됐다고? 조선 스스로만 한 거야. 맞습니다. 이런 억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린 반전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일본 애들이 일본 그 육상 자위대가 대한민국 딱 이렇게 그 중간쯤이나 어디에서 딱 붙으면요. 일본 땅에서 붙은 걔들이 뭐라 그러서 그 총검 들고 공격하는 줄 아세요? 걔들 선언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와다시와 단무지 데스. 와다시와 단무지 데스.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김치아이씨. 그러면서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타시아 닭광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알아듣게. 단무지 됐어. 와다시와 단무지 데스. 그러면 우리가 그래 이제 단무지 아니고 닭광이야 임마.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게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국이 이제 G8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본과 다른 독자 노선,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요. 한미일이 계속 되게 되면 일본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미일은 혈맹이에요 진짜로. 우리를 강점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잔혹하게 그 많은 수탈과 살인을 했던 그자들이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위안부나 징용 등은 그런 적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부터 싸움이 2018년 그거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이야기 좀 진행시켜 볼게요. 예. 다음 주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술핵 배치 얘기가 나와요. 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만 분류를 해드리면 핵 자산이라고 하는 게 전략핵, 전술핵이 있는데 전략핵은 이쯤에 멀리 쏘아버리는 거. 예를 들면 SLBM, ICBM 이런 것 다 전략기고 작게 쏘는 것들, 뭐 포라든지 이런 게 전술핵인데. 그리고 핵배낭도 포함이 되죠. 이게 이제 한국에 원래 있었다가 나중에 이거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빠져나온 거죠. 싹 빠져나간 거를 다시 가져오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이 반대해서 못 합니다. 미국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뭐 대응 전략은 세운다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답을 피해요.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토도요. 그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군사 무기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한반도에 예를 들었고 전술핵이 3,000기까지 있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확인이 안 됩니다.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거야. 과거에 그랬었어요. 근데 이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핵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미국이 뺀 겁니다. 그리고 전술핵 갖다 놓는 순간요. 북한한테 비핵화 요구 못 해요. 그렇기도 할 거고 한반도 자체가 핵으로 서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자는 거지. 지금 현실은 핵무기를 쓰는 것 자체가 쓰는 쪽이 망하는. 근데 이 전술핵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름 안에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전술핵.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전술핵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술핵 배치하라고 하는 여론이 좀 높아요. 핵이라 그러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미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쓰는 핵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 쓸 수 없는 무기죠. 쓸 수 없는 무기에다가 우리도 핵 배치할 거야. 미국 형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한국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주국방하면서 북한 살살 달래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가 하는 건데 결국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러시아, 중국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돼갖고 그냥 한반도 자체가 그냥 어떤 전쟁의 위기가 항상 상존하는 그 리스크로 갈 텐데 예. 계속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윤석열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가갖고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 우리한테 20대 1 정도의 전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전통적 무기나 재래식 무기로는 도저히 미국의 상대가 안 되고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되고 스텔스기 평양에 떴는지도 몰라요. 북한 애들 모릅니다 그거를. 그럼 북한이 자기네가 자구 수단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비대칭 전략인 핵을 개발할 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핵을 개발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김일성도 그 유훈으로 한반도에서 종국적으로는 핵이 없는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 핵 사용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유훈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면서 너무 재래식 무기에 밀리니까 유일하게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게 핵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 참고로요. 우리가 한미일 군사훈련하면 북한이 깜짝 놀랐고 핵 개발 안 합니까? 무슨 밑장 빼기를 그렇게 다 보이게 밑장 빼기를 해. 결국에는 이게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익으로 미국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북한이 더 말해주면 좋지 뭐. 무기 많이 팔아먹고. 오히려 그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2003년인가 2004년에 우리 그 일개 여단을 빼갖고 이라크 파병했었어요 주한미군을.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걸 2006년에 합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대로 주한미군 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막 노무현 대통령께서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함부로 빼가지 마라. 지금 우리 대통령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주한미군의 그 전략 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라. 이걸 요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느닷없이 지금 대만 분쟁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만 분쟁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오산기지, 평택기지, 군산기지에서 떠야 됩니다. 오산 평택기지하고 군산에서 떠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후쿠시마가 아니라 오키나와 군산 기지에서 떠야 되거든요. 그럼 오키나와는 머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미국이 대만에 해서 분쟁하는 것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분쟁할 경우 주한미군을 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더 심한 겁니다. 정작 심한 건 안 하면서 왜 동해안에서 일본 애들 그 우길기 나오고 그냥 거기서 까불고 있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하다가 야, 네 집에 있는 네 집에 보물, 네. 갑오, 우리 거야. 그 주장하고 있는 날강도하고 같이 훈련을 한다는 게 사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 갑오 여기 숨겨 있거든. 너네가 이렇게 길을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예를 들면 다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나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일본을 규탄하면서 일본 자체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상태까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그런 훈련 자체가 친일행위다라고 했더니 나온 정진석의 망언. 결국에는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수 쪽 계시는 분들도 일본 문제가 나오면 발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불리한 이슈를 딱 건드리는 이유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려요. 저는 이럴 때 이제 유시민 장관의 이 탁월한 그 선견지명을 높이 사는데 유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세력이 25% 된다. 그게 나라를 팔아먹는 건지 모르니까. 지금 예를 들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한일 합방 협약을 해도요 25% 지지해요. 다 뜻이 있겠지. 그렇지. 우리가 일본에 준다고 한 것이요 그것이 일본 우리가 먹는다고 한 것이지. 참. 알겠습니다. 어쨌건 엄청난 사건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터진 기 때문에 이거는요 민주당에서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럼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슈 한 3개월은 가야 되는 이슈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 예. 땡. 자, 정봉주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들어오셔갖고 오늘 새날은 또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요? 네. 왜요? 타임대가 안 맞았나 보죠.
정봉주 TV 구독 좀 해주시고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새날도 좀 해주시고 서로 같이 갖고 구독자 같아지면 좋겠어 아주.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날 새날이 7시에 끝나죠. 네. 그 7시에 끝날 때 광고 좀 해주세요. 정봉주 TV로 가라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셔갖고 새날 이렇게 방송 구성지 만들 때 폼이 있어요. 폼이 거기다 써놨어. 까먹을까봐.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방송 끝나고 나면 정봉주 TV로 가시면 딱 방송 시작한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첫 번째로 윤석열 퇴진을 외친 국회의원이 나왔죠. 지난 주말에 김용민 의원인데. 이거 보시면서 이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여긴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퇴진. 어떤 방식으로든 물러가는. 물러가야 된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5년 채우지 말자.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거를 이제 정진석 의원이 또 자기 페이북에다가 저게 탄핵이다. 대선 물복이다. 네, 대선 물복이다.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퇴진을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아름다운 표현을 바꿔 쓰게 되면 합법적 임기 단축이라고 저는. 합법적. 물론 정봉주 의원께서 밀고 계시는 그게 있긴 해. 근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요. 탄핵도 합법적입니다. 그렇지. 불법이 아니지. 탄핵도 합법적인데 제가 이제 묻고 싶어요. 민주당의 그다음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탄핵을 지금 심정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탄핵을 한다 치면 국회 200 제적 3분의 2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탄핵 발의를 하려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묶고 단 175, 180석인데 20석에서 30석을 국힘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은. 저는 무조건 못 가져온다고 봅니다. 못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얘기는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그럼 합법적으로 임기 단축하는 건 퇴진이 있잖아요. 자진 하야. 그렇죠. 대통령 각하 지금 이렇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야하십시오. 그러면 이러겠죠. 내가 뭘 하야? 뭘 하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탄핵은 20석 갖고 올 수 있냐 그러면 저는 탄핵을 밀자예요. 갖고 올 수 있다면? 그 30석 정도가 있어야 돼요. 30석 갖고 올 수 있으면 탄핵을 밀면 전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들이 찬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 주시면 저는 100% 밉니다.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큰 선거가 앞에 있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윤석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탄핵에는 동참 안 할 것이고 동참 못하죠. 민주당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탄핵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역풍분다. 그분들은 뭐 살면서 역풍만 맞이했나? 민주당 근데 이제 민주당은 결국 탄핵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100% 다 하겠죠. 그래서 저들이 30석으로 계산합시다. 30석 가져올 수 있냐? 자, 그럼 이렇게 가져올 수 없으면 지금 국민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여러분 촛불을 들고 또 나오십시오. 너무 가혹해요. 지금 진짜 못 살겠다 갈아보자예요, 벌써. 아니 근데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우리가 로드맵이나 이런 마스터 플랜을 블루프린트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면서 탄핵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를 하는 건 매주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길, 그러니까 윤석열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놓고 가능할 길을 주면 30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 저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나갑니다. 탄핵 집회에. 근데 30석을 어떻게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미는 국민들이나 좀 주도적인 오피니언 리더나 오피니언 그룹에서 고민을 해봐라. 막 이렇게 분위기가 뜨면 국힘도 찬성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헌은요? 개헌은 부칙에다가 그 다음 정부 대통령 언제부터 시작한다면 2024년 4월 10일이 선거일인가요? 그럼 2024년 4월 10일이 선거일이잖아요. 그때 국민투표를 해요. 그 전에 그 개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갖고. 그럼 개헌을 하면서 거기 개헌 내용에 이렇게 놓여요. 이 선거 그 국민투표는 국민투표가 시행되는 날부터 이게 국민 3분의 2
과반수 통과하면 시행되는 거거든요. 시행되는 날로부터 4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40일이나 60일, 그건 날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을 정하고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그 대통령 선거가 되고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는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월 10일 날 선거를 치르면요. 대통령 임기는 6월 10일쯤 시작해요. 2024년 6월 10일. 5월 9일로 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럼 윤석열 임기 2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2년으로? 예. 사실상 탄핵이네. 그 합법적 임기 단축이라 그랬잖아. 탄핵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겠냐 이런 이야기죠. 개헌해요. 사실상 탄핵 효과인데. 개헌해요. 개헌엔 동의하죠. 개헌에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새집 죽게 헌집다오. 새집 죽게. 그게 또 다른 디테일이 있어. 너네들한테 줄 새집인데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총선 때 공천에 탈락이 예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 못 받을 사람들, 니들 국회의원 되게 만들어 줄게 하는 장치가. 천재가 여기 있네. 천재가 우리 푸른나무님이 천재래. 그 새집은 새로운 임기 줄게. 지나간 임기 내놔. 이거예요. 너는 2024년에 또 국회의원 시켜줄게. 공천 못 받을 50명에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사들을 대거 측근들을 등용시켜야 될 그 공간이 지금 총선이니까 거기서 떨고져 나갈 사람들한테 이제 너희들도 당선될 수 있어. 그렇게 등장하는 제도? 그러면 새집 죽게 헌집다오. 그러니까 새집은 너네가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다. 헌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에 동참하라. 자, 근데 그것 또한 국민들이 그 탄핵이든 뭐 사임이든 뭐 개헌이든 간에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자가 대통령 임기를 채우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는 분들이 진보 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도 보수까지 지금 거의 한 60에서 70%가 윤석열 못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일단 분명은 변희재는 임기를 빨리 끝내자고 해요. 변희재 씨는 올해 안으로 끌어내린다고 호언 장담을 했거든요. 올해 안으로요? 그러다 감옥 갔다 오지 않았나? 올해 안은 힘들고 그래서 합법적인 길은 근데 그분들은 이제 열기는 제가 높이 사요. 그럼 가장 합법적인 길이 국힘이 개헌에 동의하고 국힘이 이런 카드면 우리가 개헌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구나. 그럼 국민들은 이게 윤석열의 임기가 단축이 된다는데 그럼 국힘이 한 50명 정도가 개헌에 찬성한다는데 그럼 그런 제도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보여줬어요. 이용호 42명이 찍었잖아요. 일단 42표 확보했어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야 되겠죠. 개헌은 아마 비공개 투표인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헌 투표는. 비공개 투표. 공개 투표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물 지나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폭발할 어떤 뇌관이 한번 빵 터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큰 게. 이제 그거랑 연관성 있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준석 징계 같은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측면일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자체를 버려둔 채 총선 가면 저는 국민의힘 무조건 진다고 봐요. 20, 30대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윤석열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거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 본인들이요. 42명의 다선 중진 의원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만약에 이준석과 지금 국힘은 3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친윤, 그다음 비윤 내지 반윤, 이준석 세력. 이준석 세력과 그들이 손잡으면요. 그땐 당 만들고 싶으면 만들겠지 뭐. 전 나중에 권성동이나 장제원도 윤석열 배신할 거라고 봐요. 그분들은 배신한데 갈 곳이 없어요. 안 받아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국힘과 상호 소통을 하면서 정보 교류를 해야 된다. 일종의 이제 세작을 박는 거죠. 핫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핫라인. 근데 문제는 이제 탄핵이나 뭐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공식 직함을 받았잖아요. 교육연수원장? 그럼 이제 국힘 의원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왔구나. 그럼 정봉주 하는 얘기를 좀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용도로 그 자리에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아니 그건 거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해놓고 보니까 그 일을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 교육 연수가 국민의힘 사람들 교육 연수. 그렇죠. 이미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게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중에서 국회가 제일 친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 사람들 필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 희꾸물의 회색 인자가 국힘하고 친하다 그러면 저거 스파이 짓 하네? 근데 정봉주가 그들하고 친하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제가 안 넘어가면 그쪽 사람도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지.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보고 싶어요. 예. 국민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잖아요. 예. 근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 예. 예를 들면 서로 반반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부딪힌다면 탄핵은 불가하죠. 근데 국민들이 단순하게 윤석열이 싫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너무 못하니까.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끌어내려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켜켜이 쌓인 것들이잖아요. 예. 희망이 안 보여. 이 사람이 나아질 기미도 없어. 민생을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온갖 막말, 망언, 거기다가 정치 보복 이렇게 돼. 예. 경제는 엄청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탄핵으로 따지면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정치 보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예. 공정한 검찰총장이라는 이미지는 갖고 대통령이 됐지만 예. 이재명 수사와 김건희 윤석열 수사를 경찰이 어제 박찬대 최고가 한 말 보니까 266대 빵인가 그래요. 압수수색 숫자가.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정권 잡고 나서 생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지금. 예. 이거 제가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탄핵 사안 해가지고 80개가 넘어요. 그래요? 세부 디테일로만 따지면 큰 카테고리 말고. 그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걸 견딘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죠. 근데 우리 쪽 사람들만 그게 힘들다라고 느껴서 윤석열 지지율이 한 50% 좀 나오는 거라 하면 힘들겠지만 보수들까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도 윤석열 반은 지지를 철회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찍은 사람분들 중에 34%가 완전히 돌아섰더라고.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이. 근데 그건 돌아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은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1년 정도 보는 거예요. 딱 맞잖아요. 제가 세운 시간하고. 그러니까. 예? 그럼 내년 이제 총선 바로.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예요. 저는. 좋습니다. 그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럼 개헌 발의가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새 집이 윤곽을 드러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역풍론 이랬잖아요. 역풍론. 예. 근데 역풍론은 국민들이 외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략적으로 역풍론을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자기가 정치평론가인가? 왜 역풍을 먼저 걱정을 해? 국민들 10%든 20%든 윤석열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치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평론가가 돼가지고 역풍을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은 국민들 따로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제가 그거 별로 이제 보면 책은 좀 어려워요. 아주 좀 얇은 책인데 그 막스 베버가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쓴 아주 작은 책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나 뭐 소명으로서의 정치인가 이렇게 번역이 여러 개로 돼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정치인의 소명의식이 있어요. 정치인은 이 결과가 다소 불리하거나 결과가 내가 예측하지 않은 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밀어붙여야 된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장밋빛 인생이 아니다. 햇볕 반짝반짝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비 내리는 우울한 세상이다. 그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절대 정치인의 덕목은 그러니까 역풍이 분다고 맨날 순풍만 불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건 정치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소명의식을 갖고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가 비록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불리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좌절하지 않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 이게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책을 보고 야, 이 책을 보니까 왜 자꾸만 정봉주가 떠올라 이제 이건 이제
그 은근슬쩍 들어가는 스무스한 깔때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은 결과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건 평론가고요. 제가 책상을 띈 거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 닮아갖고 책상을 한번 쳐봤어요. 다리 돌리세요, 괜찮아요. 그래요? 책상 고함도 치시고. 다리에 올려야 이거 KTX야. 보랏빛 향기. 아이고 나 적발 방송을 하게 될 줄이야. 보랏빛 향기야 이거 뭐야? 이거. 와인 어디 있어 와인? 뭐 BTS 팬이세요? 보라해. 예. 내일 모레 저거 아니에요? 그 공연 부산에서. 그 공연은 2030 엑스포 기념. 걱정되더만 근데 그거. 왜요? 사고 날까봐. 저도 가잖아요. 가세요? 저는 그날 또 부산 지구단 교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정치인들이 너무 자고 우면하면서 눈치 보면서 가지 말고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적어도 10월 22일 날 국민 대집결을 하는데 10월 22일 날 그러면은 그때 국민들의 열기는 어떠한지 그 전국으로 한 6, 7개, 7, 8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하더라고요. 그거 띄워줬죠.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다 오는 거예요? 오. 그런데 나가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열기를? 저도 좀 변장을 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변장하실 필요 있어요. 마스크 쓰고. 변장을 안 하면 막 사진 찍으려고 줄 서는 것 때문에 집회가 망가져요. 그러네. 그게 안 돼요, 진짜. 그럼 변장을 하고 마스크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고구마 장사처럼 변장을 하고. 예. 그 국회의원들이 이날 22일 날 좀 나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여의도에 갇혀갖고 맨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거든. 역풍이었더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도 탄핵 얘기를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그것이 설사 불리한 아젠다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의지가 그쪽으로 많이 모여있고 60% 이상이 거기에 대해서 심정적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요 김영민 의원처럼 깔끔하게 그 주장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올린 거 사과 안 해도 되나요? 올리라고 해서 올렸으니까. 그럼요. 네. 나 양말을 보고 충격이었네 색깔이. 어떻게 저런 걸 신고 다니신다. BTS 보라해. 뭐 탄핵이나 사임이든 개헌이든 간에 저는 윤석열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5월 9일까지요. 네, 그러니까 내년 5월 9일까지. 그럼 그때부터 개헌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심지어로 그렇잖아. 1년 지났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다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제대로 벌받지 않을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한두 가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대통령 감이 안 되는 자가 대통령직을 하면서 뭔가 흘리고 다니는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속담을 인용해갖고 초저녁 별 못 봤는데 새벽별 볼 수 있을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5, 6개월 이제 돼가지만 1년 정도는 국민들 다수가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악화될 거예요. 근데 더 악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안 좋고 경제에 대한 대책 없죠. 고환율 대책 없죠. 고금리 대책 없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론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그 시점을 향해 가는 쪽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 1년 기다렸다 그 안에 그 한일 합방해버리면 어떡해요? 일본한테 다 갖다 바치면 나라를. 그때쯤 되면 자유롭게 탄핵을 외칠 수 있지 않을까. 벌써 나왔으니까 뭐. 지금부터 이제 사실상 윤석열 탄핵 쪽으로 서서히 국민들이 좀 마음 급하신 분들은 저거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는 거고. 결국 탄핵이든 사임이든 개헌이든 간에 국민적 정서가 저건 안 되겠다라고 확정 지어지는 순간 그거 지어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하기 힘들 것이다. 그 흐름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개헌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그걸 왜 내가 준비할까? 근데 결국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은 정치인들과 다른 측면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요구해야죠. 그 정치인이 그거 갖고 계산기 두들기든 말든 이럴 때는요. 계산기 안 두들기는 그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각광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대통령도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하자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탄핵을 외쳤던 자들이 예. 취임하고 6개월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나가고 나도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아셔야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박근혜 탄핵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그 지지율이 급상승했어요. 예, 2016년 12월 초에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왜냐하면 그때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뭐 김건희 씨 등이 좋아하는 네. 뭐 무속 법사 이런 쪽으로 봐도 예. 어떤 사주냐면요. 뭘 올라가는 거 쉽게 가요. 출세는 쉽게 하는데 내려오는 것도 쉽게 내려와. 내려오는 거 쉽게 내려오는 그런 사주예요. 예. 보면 저는 임기 못 채운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임기 채우면 나라가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더군다나 운명론 쪽으로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 된 시기가 훌륭한 대통령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가장 무능한 자가 대통령이 돼버린 건데 그러면 자기가 무능하고 무식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는 상태에서 막 지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우리 같은 국민들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을 해버린 것 같고. 우리 이런 얘기 한다고 감옥 가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는 건 관계없죠. 홍성 한번 가시죠 같이. 안 돼요. 이제 우리 집사람 울어요. 요거 같이 못하게 하면 아마 진짜로 탄핵 사유가 될걸요? 예. 근데 탄핵 자유롭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한테 좀 불리할까 봐 발언을 삼가한다든지 이런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걸말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치가 공인으로서의 최고봉에 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그럼 거기서 당당히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예.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까지 이야기해도 돼. 그럼요. 그 민심 전달하는 게 왜. 근데 그 견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 중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다 동의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소신도 없는 사람인데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라 그러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어쨌건 윤석열 자체가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 마일리지 쌓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 탄핵 마일리지. 대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 대통령이면 되면 안 되는 마일리지. 그럼 마일리지 다 쌓이면 무상으로 하와이 가라. 마일리지 갖고. 예. 마일리지 있으면 무상으로 가라 하와이.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예. 자 탄핵론을 쉬쉬할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은 박근혜 효과가 없는 사람이에요. 박근혜가 탄핵이 됨으로써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에 민중이 승리한 최초의 사례거든요. 최초의 사례죠. 5.18도 6월 항쟁도 그전에 4.19도 사실은 마지막 끝은 실패했거든요. 예. 그 박근혜 사례를 보고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불구하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저것밖에 안 되는 자는 한 번 더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최근에 제가 결심을 굳혔어요. 저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는 더군다나 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저는 100% 동의해요. 네. 100% 동의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환경 안 좋고 경제 안 좋고 그러는데 이럴 때 뭐 그 대통령도 잘못한 대통령도 좀 바꾸는 희망을 갖고 좀 살자. 그럼 경제가 살 것 같아요. 근데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빨리 해야 되는 게 저 옆에 있는 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김정은 치면 네가 영원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할까 봐 걱정해요. 진짜 선제 타격을 또 예. 근데 그나마 누가 그러잖아요. 댓글에서 그러잖아요. 아유 전술핵 얘기하고 선제 타격 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나마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서 수천만 다행이다. 윤석열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예산을 40% 감축하고요. 예. 원전을 확대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미래 대한민국 완전 망가뜨리겠다는 거잖아요. R이 100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한 40% 삭감해버리는. 당장 우리한테 체감되지 않아도 미래를 망치고 있는 행위. 이 다 포함해서 제가 아까 80몇 개가 된다고 리스트업 해놨다고 그 특집으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대통령인 탄핵 자를 대분석하고 한번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너무 진지했나요? 또 마지막에 재미가 하나도 없었네. 왜 재미가 없어요? 아니 윤석열 탄핵하는 것만큼 탄핵하고 임기 단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늘은 재미는 그걸로 끝났어요. 보라 해. 보라 해. 참. 자, 시청자 여러분, 좀 어려운 방송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정봉주 TV 계시는 분들, 예. 새날에 계시는 분들 서로 이렇게 교차로 구독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어깨 걸고 나가다 보면 예. 새날이 오겠죠. 그렇죠. 우리는 PFTV예요. 네. Progressive Federation, 진보연대. 그렇습니다. 연대. 예. 자, 정치천재 정봉주 29번째 방송 마치고요. 새날은 이따가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 날 내일 정봉주 TV로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다시 홍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